자,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수학의 용어와 기호들이야. 오늘 할 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따라와. 자,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로 할 거는 뭐냐면 자연수인데, 자연수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1, 2, 3, 4, 5 같은 이러한 숫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자연수라고 해.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라고 하는 거냐면 양의 정수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자연수의 다른 말은 뭐다? 양의 정수. 양의 정수를 말하는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수들이라는 거를 분류를 할 건데, 이 자연수를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약수야. 약수. 자, 약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수를 나눌 수 있는 수들을 뭐라고 하냐면 약수라고 해. 다시, 그 수를 나눌 수 있는 수, 그거를 뭐라고 한다? 약수. 그래서 1 같은 숫자를 보게 되면은 1을 나눌 수 있는 숫자는 1밖에 없지. 1밖에. 그 다음에 2를 나눌 수 있는 숫자는 1, 2. 자,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 숫자가 나누어 떨어지는 걸 얘기해. 뭐 소수점으로 나오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숫자가 되는 거고, 3을 보게 되면은 1, 3, 4를 보게 되면은 1, 2, 4. 자, 5를 보게 되면은 1, 5. 이렇게 각각 찾아줄 수가 있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해줬을 때 요렇게 해서 이 말하는 부분의 숫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약수라고 표현을 하고, 약수라고 표현을 하고, 그 중에서 보게 되면, 자, 선생님이 숫자 5개의 예시를 들었을 때 이 1을 보게 되면 1 하나밖에 없고, 2하고 3하고 5를 보게 되면 약수가 이렇게 2개가 존재하지. 약수가 이렇게 2개. 근데 이 2개라는 걸 봤었을 때 어떤 2개냐? 1하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다시, 1하고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거를 소수라고 부르는 거야. 소수. 그래서 그러면 이런 약수가 그러면 1과 자기 자신 위에 다른 숫자들이 있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를 합성수라고 불러. 합성수. 그래서 자연수는 크게 어떻게 분류를 하냐라고 하냐면 3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 3가지가 어떻게 해서 분류가 되느냐? 그게 1, 소수, 그리고 합성수로 해서 요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1, 소수, 합성수. 그러니까 약수가 하나인 수, 약수가 2개인 수, 약수가 3개 이상인 수. 다시, 약수가 하나인 수, 약수가 2개인 수, 약수가 어떻게 되는 수? 3개 이상인 수. 이것만 명심하세요. 다른 숫자들은 딱딱 개수가 정해져 있지만 합성수는 다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들을 말하는 거를, 그거를 합성수다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해서 분류를 먼저를 하고, 이 분류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이제 찾아내냐면 우리가 소인수 분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이 소인수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수인 인수. 다시, 자, 소수인 인수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소인수라고 불러. 그러면 질문. 자, 지금 용어들 중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 인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인수는 다른 말로 대체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약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약수. 그러니까 인수하고 약수는 같은 말이라는 거. 구분하지 마세요. 다시, 인수하고 약수는 어떻게 한다? 같은 말.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쓰시면 소수인 약수를 말하는 게 뭐냐라고 하냐면 그거를 소인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분해라는 건 뭐냐면, 자, 분해라는 게 뭐야?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하나씩 이렇게 다 세분해서 나눴잖아. 수학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곱이라고 말을 해. 곱. 그래서 어떠한 뭐 14라는 숫자를 2 곱하기 7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냐면 이거를 소인수 분해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다?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한 거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소인수 분해라고 한다. 다시 뭐라고 한다? 소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그거를 뭐라고 한다? 소인수 분해라고 한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 이용하는 게 좋아?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건데, 어떤 주어진 숫자들을 하나 있었을 때 그걸 소수들로 이렇게 일일이 나눠보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뭐 예시로 오늘
주어진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68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일단은 짝수니까 이거를 2로 한번 나눠봐. 그러면 나눠보니까 이게 34가 되고 또 짝수니까 2로 한 번 더 나눠지는 게 가능하네. 그러면 이게 17이 되지. 그러면 17도 소수거든. 그러면 17도 소수니까 이 68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2 곱하기 17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이거를 이제 약식으로 줄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2의 제곱 곱하기 17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표현해 주는 거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소인수 분해라고 한다. 다시 뭐라고 하더라? 소수들의 곱으로 이렇게 해서 표현해 주는 거를 소인수 분해라고 해. 그래서 이 소인수 분해라는 걸 왜 하게 되냐면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 그러면 소인수 분해는 약수를 구할 때도 쓰고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도 쓰고 다시 어떨 때 직접 약수를 구할 때도 쓰고 플러스 어떨 때도 쓴다? 개수를 구할 때도 쓴다라고 하는 게 소인수 분해의 중요성인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예시를 줄게. 보면 아까 68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됐냐면 2의 제곱 곱하기 7 17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됐지. 그러면 약수를 이렇게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를 하나 그려줘. 표. 그러면 여기다가는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을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고 여기는 17의 0제곱, 그 다음에 17의 1제곱 이렇게 해서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 알아둬야 될 사실은 뭐냐면 어떤 수의 0제곱, 자 어떤 수의 0제곱이다 라고 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거는 1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세요. 다시요.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다. 이거는 약속이야. 다시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다. 그래서 2의 0제곱도 1이고 17의 0제곱도 1이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이 생기지 그러한 점들을 어떻게 하냐면 서로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n은 1, n은 17, 그 다음에 n은 2, n은 34, 그리고 n은 4, 그리고 n은 68.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구해준 거를 이렇게 구해준 거에 뭐가 되냐라고 하냐면 그게 약수. 다시 이렇게 해서 구해준 수들을 뭐라고 한다? 이거를 약수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질문. 만약에 소인수가 3개 이상이면 이렇게 표 그릴 수 있을까? 못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구해준 표는 어떻게 하냐? 소인수가 2개일 때만 2개일 때만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소인수가 조금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구하지는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한다? 그냥 소인수가 2개일 때만 쓰는 방법이다 라고 꼭 명심을 해주세요. 꼭. 거기에 근데 단 솔직하게 말하면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만큼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처음에 약수를 구할 때는 굉장히 그걸 다 일일이 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갈수록 과정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너희들이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수들을 일일이 다 구하지는 않거든. 그래서 그 약수들을 일일이 구하는 것 대신에 좀 더 많이 쓰는 개념이 뭐가 되냐라고 하는 거냐면 개수를 구하는 데 쓴다라고 하는 거야. 개수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약수를 구하는 방법보다는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더 중요해.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냐면 어떠한 자연수가 했는데 이게 어떠한 소인수들로 분해가 됐어. 어떠한 소인수들로 분해가 됐어? 그러면 이 나와 있는 지수들에 대해 어떻게 하냐면 다 1씩 더해줘. 1씩. 그리고 나서 서로 어떻게 해주냐라고 하는 거냐면 곱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다시 각각의 숫자, 그러니까 주어진 숫자를 소인수 분해를 했는데 그 지수들이 나와 있을 때 거기에 1씩 더해주는 것, 그래서 그걸 서로 곱해주는 거를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해. 그래서 여기다 하나 보게 되면 여기가 2고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2 더하기 1에 1 더하기 1을 해서 요거를 곱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6개가 나오는데 실제로 약수를 구해봐도 6개로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게 여러분들 자연수에서 굉장히 기초적인 단어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자연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수학에서 말하는 이 공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첫 번째 선생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공통으로 들어간다. 공통으로 들어간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통점 할 때 그 공통이랑 같은 공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어떻게 한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 그러면 용어를 천천히 볼게요. 공약수라고 하는 거 뭐냐면 공통인 약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공통인 약수니까 이 숫자에도 있고 이 숫자도 있는 약수들 중에서 공통인 약수를 찾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최대 공약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공배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뭐냐면 공통인 배수. 자, 공통인 배수인데 그 공통인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공통인 배수를 최소 공배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영어로는 이 영어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쭉 여기 얘기해 주면 그냥 최대 공약수는 일반적으로 대문자 G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소 공배수는 대문자 L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표현한 거니까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들어가 볼게요. 오늘 한번 선생님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6하고 8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6하고 8. 그러면 이 6하고 8의 약수들을 구해보면 얘는 1, 2, 3, 6이고 이 8은 1, 2, 4, 8이 되거든. 그러면 이 공통인 약수 중에서 각각의 약수들 중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약수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 두 숫자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를 공약수라고 해. 공통인 약수, 공약수가 항상 두 개인 것만 아니에요. 여기 숫자에서는 두 개만 나온 것 뿐인 거지. 그래서 공약수를 봤더니 1하고 2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거 있지. 가장 큰 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라고 하냐면 이거를 최대 공약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최대 공약수. 다시 공통인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약수, 그거를 뭐라고 한다? 최대 공약수. 자, 숫자 다른 걸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35라는 숫자와 4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봤었을 때 30의 약수들을 구해보면 1, 5, 7, 35, 40은 1, 2, 4, 5, 8, 10, 20, 40. 이것도 구해봤는데 두 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공통인 약수를 보면 1 하나, 5 하나. 그래서 공약수는 뭐가 되냐라고 하냐면 1하고 5.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약수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최대 공약수다라고 한다라는 거.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배수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6하고 8. 그러니까 자, 배수라는 말은 뭘 뜻하냐고 생각하시면 곱하기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다시, 자, 배수라는 말은 곱하기를 뜻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들에게 곱하기 1, 곱하기 3을 계속 할 거거든. 그래서 6, 12, 18, 24 이렇게 가는 것들이고, 보게 되면 8, 16, 24 점점점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겠지. 그래서 좀 찾아보게 되면은 여기서 공배수를 찾을 수 있는 게, 공통인 배수를 찾아줄 수 있는 게 24, 48, 72에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는 게 가능할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쓰다 보면 이런 세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러한 세 숫자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최소 공배수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최소 공배수. 그래서 최소 공배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은 어떠한 개념적인 걸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하려면, 내가 각각의 배수들을 다 해봤는데 그 중에서 공통적인 배수는 무엇이고 그 공통적인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는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가장 헷갈리면 안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최대하고 최소를 서로 바꿔주는 경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대 공약수가 아니라 최소 공배수라고 쓴다든지 최소 공배수가 아니라 최대 공배수라고 쓴다든지 그런 반대되는 개념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되냐면 공약수 중에서는 가장 큰 거를 구하는 거고 공배수 중에서는 가장 작은 걸 구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약식으로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한다 해서 이거를 L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L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이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어떠한 것들에 대한 그런 두 숫자들의 관계식을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요 말의 의미는 어떤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냐면 최대 공약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뭐랑 같더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는 공약수. 다시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뭐랑 같냐라고 하냐면 공약수랑 같다라고 하는 거고 최소 공배수의 배수 있지. 자, 최소 공배수의 배수는 뭐가 되느냐라고 하냐면 이거는 공배수랑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배수는 공배수다라고 하는 말도 잘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하나의 관계인데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많이 필요 없는 관계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기본 상식 같은 거라서 어떤 두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최대 공약수로 나눠. 그러면 이 숫자들을 나누니까 이렇게 A, B가 어떤 숫자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각각 나누어서 나온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렇게 해서 이제 곱해주게 되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최소 공배수다라고 하거든요. 최소 공배수. 그래서 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했더니 두 수의 곱과 같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의 관계가 있어요. 다시요.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 이 성질은 너무 이제 심오하고 어려워서 지금은 이제 교과 과정에서 많이 쓰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하나 알아둬야 될 상식선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세요. 상식선의 관계.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도 하나씩은 존재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 건데 이 다음 단원에서 이제 나오는 게 용어가 뭐냐면 유리수야. 그러면 유리수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배웠던 수들을 잘 생각해봐. 처음에 1, 2, 3, 4들을 배웠어.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튀어나오는 게 분수, 소수를 배우지. 그러면 1, 2, 3, 4와 분수, 소수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들을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를 유리수라고 해. 다시 1, 2, 3, 4와 분수, 소수들을 일컬어는 말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유리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 유리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 확장하는 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뭐냐면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수를 유리수라고 한다는 거. 그러면 질문, 왜 자연수도 유리수냐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의 2라는 숫자도 어떤 1분의 2 또는 2분의 4 이런 식으로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지. 그래서 그러한 자연수들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유리수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거를 조금만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수들도 다 유리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러한 관계식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러면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수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A분의 B라는 꼴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 A와 B는 뭐라고 하냐면 서로소라고 표현을 하고요. 서로소. 자, B는 0이 아니면 돼요. B는 0이 아니면.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서로소라는 용어가 튀어나왔는데 서로소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면 두 수의 공약수가 1인 거. 즉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 관계를 서로소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주면 기약식이다. 기약식이다. 서로 더 이상 약분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요. 뭐라고 한다? 서로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관계. 그거를 뭐라고 한다? 서로소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0이 아니다라고 표현도 했지만 A와 B는 무슨 수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정수. 그러니까 정수가 아닌 수로 나오게 되면 그거는 유리수가 아닌 거야. 그 질문을 많이 하는 게 그럼 예를 들어서 파이 같은 숫자도 유리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물어봐.
그럼 1분의 파이로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이건 유리수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이 파이는 뭐냐면 정수가 아니거든. 그래서 파이는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우리가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유리수가 아니다. 다시 얘들아 기억 잘해야 돼. 어떤 모든 숫자들이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숫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수들을 이렇게 해서 모아놓는 거를 뭐라고 한다? 유리수. 근데 그 분수가 뭐여야 되냐면 정수분의 정수꼴이어야 되는데 분자는 0이 아니어야 되고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 서로서라는 관계를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유리수의 약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유리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 유리수라는 걸 하게 되면서 첫 번째로 가리키는 표현이 뭐냐면 부호. 그러니까 부호라는 게 뭐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거를 그거를 부호라고 표현을 해. 부호.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걸 부호라고 표현하는데 플러스적인 의미는 조금의 뭘 많이 쓰냐면 조금의 긍정적인 단어에서 많이 쓰거든. 그래서 뭔가 이익이 됐다. 아니면 뭔가 돈이 들어왔다. 아니면 뭔가 증가를 했다. 그런적인 개념에서 조금 플러스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마이너스적인 개념은 조금 부정적인 단어. 뭐 손해를 봤다. 아니면 잃어버렸다. 아니면 뭐 감소했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마이너스를 많이 쓰는데 그런 긍정과 부정의 의미 말고 서로 간에 뭔 얘기도 표현하냐면 방향성. 방향성. 무슨 말이냐면 서로 반대된다는 거. 긍정, 부정이라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서로 반대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증가, 감소 또는 이익, 손해 이렇게도 표현도 하지만 동쪽, 서쪽 또는 북쪽, 남쪽도 그런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돼. 그래서 이런 플러스적이나 마이너스적인 개념은 솔직하게 말하면 수학에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기하에서 배우는 벡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고 그 기하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 속도 속력이 아니야 속도야. 속도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금의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보다는 서로 반대되는 성질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는 거. 다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뭐다? 서로 반대다. 서로 반대다. 꼭 기억하세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뭐다? 다시 한번 반대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반대다.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오늘 아까 제목을 유심히 본 애들은 알겠지만 용어와 기호라고 있어. 그 중에서 기호가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데 이 수학에서 말하는 기호의 중요성은 이게 표현하는 의미야. 그래서 이 절대값이라는 것도 결과론적으로는 절대값이라는 것도 하나의 기본적으로 기호성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절대값의 의미는 뭘 뜻하냐라고 하는 거냐면 거리. 자, 무슨 의미냐? 원점으로부터 그 전까지 떨어진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거리잖아. 거리이기 때문에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예를 들어서 400km라고 합시다.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했을 때 방향이 반대인데 그러면 반대 방향을 얘기했다고 우리가 그 거리를 마이너스 400이라고 하니? 아니지. 그것도 400km라고 하지. 그거와 똑같은 개념이니까. 거리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값은 범위가 0 이상임을 나타내는 기호성의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x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요거는 어떤 0 이상일 때 그리고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0 이상일 때는 자기 자신으로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착각을 하는 게 요 부분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라고 해서 이 전체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생각한다? NO. 문자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섞여 있으면 그거는 다 같이 해석을 해서 양수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성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거 하나 예시로 보게 되면 그냥 절대값 3이면 그냥 자기 자신으로 들어가지만 절대값 마이너스 3이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을 하니까 이게 3이구나 라고 이렇게 쓰는 게 기본 원칙이야. 기본 원칙. 그래서 마이너스를 떼는 개념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서 그게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나오게 하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그거를 절대값이라고 한다. 그거를 절대값. 다시 절대값의 의미는 뭐다? 거리를 나타낸다. 그래서 0 이상임을 나타내는 게 거리다 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거리다. 자, 그리고 역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역수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들이야. 2하고 2분의 1을 곱하면 1이지. 자, 4하고 4분의 1을 곱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이지. 그리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도 뭐가 돼? 1이지. 그러면 지금 다 보게 됐을 때 1로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1이 나오면 이러한 두 수들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라고 하냐면 이거를 역수라고 표현한다는 거. 자, 그래서 역수는 풀었으면은 두 수의 곱이 1인 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다시 얘기해주면 곱했더니 서로 뭐가 만족하는 거? 1이 됨을 만족하는 걸 역수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만 있는 역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뭐를 곱했더니 이게 1이 됐더라. 그래서 이 뭐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관계성이 의미해요. 관계성. 관계성.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만족을 하니까 얘는 역수다 관계다 아니면 무슨 관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역수 관계는 좀 재미난 성질은 뭐냐면 서로가 역수 관계를 만족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서로의 부호가 어떠냐면 항상 같다. 그러니까 플러스의 역수는 플러스라는 거, 마이너스 역수는 마이너스라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 더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개념은 0의 역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0의 역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0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든지 간에 이 숫자는 뭐가 되냐면 0이거든. 그러니까 곱해서 1이라는 관계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만족한 숫자가 없어. 그래서 0의 역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꼭 기억하세요. 다시 0의 역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역수는 부호가 서로 어떻다? 같다. 그리고 역수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두수의 곱은 뭐다? 서로 1이다. 서로 1임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게 역수 관계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합시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할 거는 뭐냐면 유리수인데 유리수라는 걸 이제 그렇게 다 배우고 나면 숫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거는 계산. 자, 너희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 될 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수학을 좀 전문적으로 전공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수학의 분야를 가든지 간에 연산기호는 4가지밖에 없거든. 4가지. 그 4가지가 뭐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야. 그래서 이 4가지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사칙연산이라고 해. 사칙연산. 그래서 더하기에 대한 계산 방법, 빼기에 대한 계산 방법, 곱하기에 대한 계산 방법, 나눗셈에 대한 계산 방법을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는데 더하기와 빼기를 같이 항상 일반적으로 묶어놓고요.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선생님도 그 일반적인 설명에 따라서 진행을 해볼 건데 더하기에 대한 개념을 조금 먼저 얘기하고 나서 뺄셈에 대한 개념을 좀 이야기하면 어떤 숫자를 더하겠다. 어떤 숫자를 더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것이 방향이 어떻게 해서 나눠지냐면 A하고 B가 서로 같은 부호일 때냐 아니면 A하고 B가 서로 다른 부호일 때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시작해. 다시 A하고 B가 같은 부호일 때 더하기와 A하고 B가 다른 부호일 때 더하기가 조금 다른데 A하고 B는 A하고 A에서 B의 부호가 서로 같더라.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다 라고 한다면 플러스가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다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요. 약속이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다 라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부호성에 대한 더하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각각의 절대값을 더한 거에 이 두 개의 공통부호를 붙인다라고 하는 거야. 공통부호. 자, 무슨 의미냐면 플러스 2와 플러스 3을 더했어. 그러면 그냥 2의 절대값이랑 3의 절대값을 해서 그게 2 더하기 3인데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니까 그냥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그냥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플러스 5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한다면 절대값이니까 2 더하기 3을 하되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부호가 같은 숫자끼리의 덧셈은 그냥 절대값의 합세다가 공통인 부호를 붙여준다. 더하기면 더하기, 빼기면 빼기. 그게 가장 기본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에서 뺄 거거든? 그러면 절대값의 큰 쪽에서 절대값의 작은 쪽을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요. 절대값의 큰 쪽에서 절대값의 작은 쪽을 뺀다. 그리고 나서 절대값의 큰 쪽에 부호를 붙여준다라고 하는 거. 자,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2와 마이너스 3을 더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해주면, 자, 플러스 2의 절대값은 2고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거든? 그러면 절대값이 큰 쪽에서 절대값이 작은 쪽을 빼되 절대값의 큰 쪽의 부호가 이놈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계산해주면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야. 다시 절대값이 다른 부호의 덧셈은 어떻게 한다? 절대값이 큰 수에서 절대값이 작은 수를 빼는데 어디 쪽에 부호를 붙인다? 절대값의 큰 쪽에 부호를 붙인다 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한다?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덧셈을 활용을 해서 뭐로 가냐면 뺄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뺄셈의 가장 기본 원칙은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거냐면 A 빼기 B다 라고 이렇게 있으면 앞에 거는 그대로 두시고요. 빼기는 더하기로 바꾸세요. 빼기는 더하기로.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 다시 뺄셈은 어떻게 한다? 앞에 거는 그대로, 뺄셈은 더하기로, 뒤에 있는 수는 부호를 반대로. 자, 한번 살펴볼게요. 2 빼기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2는 그대로, 자,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이 숫자도 부호를 반대로. 그래서 뭐가 되냐면 플러스 3.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주면 플러스 5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2 빼기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2는 그대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뒤에 있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꿔서 이거는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는 거를 뭐라고 한다? 유리수의 뺄셈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 잘해. 덧셈과 뺄셈의 차이점은 요거야. 덧셈은 있는 그대로 형태를 하지만 뺄셈은 바로 계산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하기 형태로 먼저 바꿔주고 나서 우리가 덧셈에 대한 성질을 조금 적용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유리수의 뺄셈이라 한다는 거. 그렇게 가는 거고, 곱하기와 나누기는 뭘 일단 원칙으로 삼냐면, 이거는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같은 부호끼리 곱했을 때, 자, 같은 부호끼리 곱했을 때는 양수, 같은 부호가 아닌 다른 부호끼리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근데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이거나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다 라고 한다면 요거 같은 경우는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호가 같은 수끼리 곱셈은 플러스로, 부호가 다른 것끼리 곱셈은 마이너스로.
만약에 숫자가 3개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음수의 개수로 판단하셔야 돼요. 음수의 개수로. 그러니까 이거는 좀 2개짜리였고, 만약에 3개 이상인 수다, 3개 이상인 수의 곱이다 라고 한다면 음수의 개수, 음수의 개수가 홀수계, 음수의 개수가 홀수계면 결과가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짝수계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결과값이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 원리들을 적용해서 나타나는 게 곱셈과 나눗셈인 거예요.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은 그렇게 원리는 어렵지는 않고, 곱셈은 그냥 절대값끼리 곱하는데 최종적인 부호만 신경을 쓴다라는 거. 다시, 곱셈은 어떻게 한다? 그냥 곱하되 부호성에만 신경을. 그래서 하나 얘기해주면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다 라고 한다면, 자, 3 곱하기 4를 하세요. 부호 신경 쓰지 말고 3 곱하기 4를 하니까 12가 나오되 플러스와 마이너스 곱이기 때문에 얘는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유리수의 곱셈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나눗셈은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냐면, 자, 요 원리는 똑같아요. 나눗셈도 곱하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이거 배우죠? 나눗셈은 곱하기로 바꾸되 뒤에 있는 거는 뒤집어서, 이거를 이제 뭐냐면 역수로 바꾼다라고 유식하게 표현하는데, 우리 역수 배웠으니까 이거는 뒤에 있는 수는 이렇게 뒤집어 준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되 n의 부호성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냐, 플러스끼리 한 거냐, 마이너스끼리 한 거냐, 아니면 부호가 섞여 있느냐. 그래서 곱하기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서 같은 부호의 곱하기면 그냥 플러스로, 다른 부호의 곱하기면 마이너스로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이라는 거. 그게 뭐다? 지금 말한 나눗셈을 하는 원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둬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실이야. 그래서 곱하기하고 나누기, 어떻게 보면 더하기 빼기보다 더 쉬워. 왜? 부호성을 먼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곱하기들은 이런 식으로 곱해준다 라고 하는 게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이다 라고 한다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살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이거는 뭐냐면 혼합 계산인데, 혼합 계산이다 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혼합, 섞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도 섞여 있고, 더하기도 섞여 있고, 빼기도 섞여 있고, 나누기도 섞여 있고, 거기에 가로 계산들도 다 섞여져 있는데, 혼합 계산은 기본적인 원칙만 생각을 할게요. 혼합 계산의 기본적인 원칙은 첫 번째는 거듭제곱. 거듭제곱을 먼저 한다. 그 다음에 가로를 먼저 한다. 가로. 근데 이 가로도 어떤 순서대로 가느냐?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소가로는 이런 표시가 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쓰는 게 이게 소가로고, 이렇게 물결 표시로 되는 게 중가로, 이렇게 꺽쇠기호로 있는 게 대가로예요. 그래서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순으로 계산을 먼저 하는 거고, 그럼 이것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곱하기와 나누기를 먼저 한다. 곱하기와 나누기, 그리고 나서 더하기, 빼기 순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곱하기 나누기는 그냥 내가 부호성으로 그냥 먼저 쓴 거지, 앞에 있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가 무조건 우선순위가 된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중에서 먼저 쓰인 걸 먼저 계산한다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먼저 쓰여 있는 걸 계산을 한다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로 잡아놓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혼합 계산이다 라고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렇게 원리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이 다음 거는 방정식인데,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공들이고 싶은 부분인데, 이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알아둬야 될 거, 그리고 선생님이 철학,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본에 충실하려면 이러한 철학에서도 살펴봤을 때 어떤 것들이 써 있냐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거는 초등학교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떠한 네모라는 숫자를 써서 네모 더하기 3은 5다. 그러면 이 네모를 만족하는 값은 무엇이겠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2라고 대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했던 거를 이제부터는 중학교 때부터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확장을 하냐면 우리가 그렇다고 항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림 대신에 글자로 대체할 건데 이 글자로 대체해서 만들어내는 거를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문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바꾸냐? x 더하기 3은 5라고 표현을 해서 x는 2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방정식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 자, 다시 방정식은 뭐다? x를 사용해서 그것들을 구하고자 하는 값들을 찾아내는 거를 그거를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방정식.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첫 번째 표현이 뭐가 되냐면 문자가 되는 거고, 이 문자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용어들이 조금 있어. 자, 근데 이 용어들을 좀 살펴봤을 때 선생님이 조금 당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중학생 때 배웠던 용어의 뜻과 고등학생 때 배우는 용어의 뜻이 조금 바뀌어요. 조금의 사고력을 조금 확장하자는 개념에서 바뀌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용어에서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용어로서 확장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기초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항이다 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나타내는 걸 그걸 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냐라고 하냐면 이거 아니면 요거, 그러니까 둘 다 사용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항,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곱으로 나타내는 거를 항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요 항에서 숫자만 있는 항, 숫자만 있는 항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거를 상수항이다 라고 표현을 해. 상수항. 그래서 하나 알아야 될 거, 자, 선생님이 가장 질문 많이 받는 거야. 이 상수가 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상수는 쉽게 말해서 대답해주면 그냥 숫자예요. 너희들의 친구 상수가 아니야. 그냥 뭐다? 숫자만 있는 항을 뭐라고 한다? 그거를 상수항. 그래서 상수는 일꼴 뭐라고 하냐면 숫자. 숫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게 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좋으실 것 같고, 이거를 좀 해서 하나 이제 가져오는 용어가 뭐냐면 개수. 개수. 이거는 문자 앞에 있는 수라고 표현을 해요. 문자 앞에 있는 수. 그걸 개수라고 하는 거고, 자, 차수는 뭐냐면 문자가 곱해진 개수. 그래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인데, 이거는 선생님 생각에는 조금 어떻게 생각해도 좀 괜찮을 것 같냐면 지수의 개념하고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의 개념하고. 그러니까 지수하고 차수는 솔직하게 말하면 의미상의 구분은 못해요. 위치가 서로 같기 때문에. 근데 조금의 차이점은 뭐냐면 A의 X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만 나와 있으면 지수적인 의미가 되는 거고, 이거를 A가 몇 번 곱해졌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개념을 그거를 차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지수와 차수는 이런 쓰임의 차이는 두지만 실제적으로 위치는 서로 같은 위치상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많이 구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근데 표현의 단어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는 몇 차식인가요? 라고 물어볼 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이제 단항식과 다항식의 뜻.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 수학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단항식은 뭐냐면 항이 한 개인식. 그러니까 다시 항이 한 개인식을 얘기하는 거고, 다항식은 항이 한 개 이상인 식. 그러니까 단항식도 다항식의 일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나오는 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용어를 이렇게 해서 배워서 이야기하는데, 자, 조금의 이야기를 조금 어렵게 갈게요. 이거는
단항식과 다항식의 개념들을 조금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되냐면, 항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지고 단항식이 먼저 나와. 단항식.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 단항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 다른 말로 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단항식과 항이 같은 의미적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개수의 의미가 조금 어떻게 좀 바뀌어지냐면, 아까는 뭐라고 했냐면 문자 앞에 수라고 했지. 근데 지금은 문자 앞에 있는 수가 아니라 그 문자를 뺀 나머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단항식에서 그 문자를 제외한 부분을 뭐라고 한다? 그거를 개수. 개수. 차수는 이미 똑같아요.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다항식도 이제 단항식이 여러 개인 식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선생님이 조금 추가적인 용어를 하나 좀 붙여주는 게, 차수를 말할 수 있는 식이 다항식이라는 거. 다항식. 다시, 다항식이라는 개념은 뭘 얘기하냐라고 하냐면 차수를 말할 수 있는 식. 그래서 차수가 굉장히 말해야 되는데, 이 말하는 기준 자체도 뭐냐면 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x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얘는 차수가 1인 식이기 때문에 다항식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x분의 1 같은 경우는 차수를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다항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다시, 다항식은 쉽게 말하면 뭐까지 표현하면 된다? 차수를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상수항은 뭐냐면, 상수항은 아까 전에 숫자만 있는 항이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인 건 맞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준이 되는 문자를 잡아서 그 문자가 없는 항을 그거를 상수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기준이 되는 문자가 없는 거, 없는 항, 그거를 상수항이다라고 한다는 거. 자, 조금 말을 어렵게 갔는데 하나 예시로서 얘기해 줄게요. 2x 3y 마이너스 4xy 더하기 5라는 기준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면, 자, 이 각각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항 또는 항 또는 단항식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우리 일상적으로 이렇게 할게요. 이걸 많이 쓰는 표현은 항이니까 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만약에 x의 개수, 자, x의 개수라고 말을 하면은 x 앞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2를 말하겠죠. 2를. 근데 우리가 이게 기준을 많이 확장을 하다 보면 문자와 상수, 그러니까 문자를 상수 취급할 때 있고 문자 취급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x의 개수가 2가 아니라 마이너스 4y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의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일상적인 표현으로만 얘기해주면 x의 개수는 뭐다? 2. 이거는 xy 개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x를 문자, y를 상수 취급하는 경우에서는 x의 개수는 마이너스 4y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부분을 어디까지 확장을 하고 이야기할 거냐. 그러니까 x, y를 다 문자로 취급을 할 거냐, 아니면 그 중에 하나만 문자로 할 거냐, 아니면 그 중에 그것도 다 문자로 취급을 안 할 거냐. 그에 따라서 이야기가 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단어로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만 생각하시면 돼요. x의 개수는 2, y의 개수는 3, x, y의 개수는 마이너스 4, 여기 있는 5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상수항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기준에 따라서 조금의 표현을 달리 쓰는 거지, 이게 이것도 틀렸다, 저게 맞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준의 범위에 따라서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용어들을 가리켜서 이제 이 다음에 이런 것들을 뭐냐면 하나의 이제 공식처럼 따박따박 이야기하는 개념이 있는데,
많이 쓰는 것 중에 여기서는 뭐 이야기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꼭 알아야 될 몇 가지만 얘기 좀 해. 예를 들어서 A%. A%라고 나타내져 있으면 일상적으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소수점 자리를 자연수화 시킨 거거든. 그래서 A%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100분의 A. 100분의 A. 그 다음에 237이라는 숫자 같은 이런 숫자들을 봤었을 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뜻하잖아. 근데 100의 자리가 2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숫자가 2를 뜻하는 게 아니라 얘는 정확하게 뭘 뜻하냐면 2 곱하기 100. 그러니까 즉 정확하게 200을 나타내는 숫자인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확장해서 얘기해주면 어떠한 100의 자리 숫자 A, 10의 자리 숫자가 B, 1의 자리가 숫자인 C인 이런 수들을 나타냈다라고 한다면 100의 자리 숫자에다가는 100을 곱해 주셔야 되는 거고 10의 자리 숫자에다가는 10을 곱해 주시는 거고 1의 자리 숫자에다가는 1을 곱해 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꼭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리수적인 숫자적인 의미. 자리적인 숫자적인 의미까지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유명한 거속시. 거속시. 아마 그 본적은 있을 거야. 거리, 속력, 시간.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그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 주는 거를 우리가 거속식 문제라고 하는 거고 이거 이외에도 문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공식들은 다 존재는 하겠지만 그거는 좀 고등학교 때는 잘 안 써먹는 공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간략한 것들, 중요한 것들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퍼센트는 100분의 A다 라고 나타내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100의 자리와 이런 자리적인 이야기는 그 숫자로만 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뭐를 얼마만큼 곱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거속식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 좀 더 얘기를 해주면 농도 구하는 공식도 사실은 이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학교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는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그렇게 중요도는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없다라고. 근데 단 딱 한 번 고등학교 2학년 때 말 정정할게요.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 과목에서 극한과 관련된 문제가 한번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거는 학교 내신 시험에서만 나오니까 이 농도 문제는 딱 그때만 기억을 하세요. 농도 문제는. 이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의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정식적으로 삭제가 됐고요. 고등학교에서도 농도 문제를 다루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까지 수능 문제에서도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근데 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선이기 때문에 농도는 조금 알고 있는 공식이면 좋다라는 거. 농도는 그건 그 정도 관점으로만 생각하시면 되지 시험 문제 나오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 제로. 그 이유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왜 안 내는지는. 나중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1차식의 계산인데 우리가 다항식들의 계산을 하게 되면 아까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때 이렇게 했거든요. 문자와 차수. 그러니까 문자와 차수. 그래서 이 문자와 차수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를 동류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동류항끼리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게 1차식의 계산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거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EX하고 3X를 비교해서 더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얘네 X라는 문자도 같고 차수가 1로 같기 때문에 서로 동류항이거든요. 그러면 2X 더하기 3X니까 얘네들은 5X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2X 빼기 3X다 라고 하더라도 그냥 2 빼기 3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X다 라고 쓰는 거는 그대로 쓰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2X 더하기 3Y 자, 동류항이 아니야. 그러니까 문자는 달라. 근데 차수는 같아. 근데 하나라도 다르면 동류항이 아니거든.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둔다라고 하는 게 이 동류항 계산법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더 계산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이거를 확장해서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동류항이 아니면 계산을 더하지는 않는다. 계산을. 그게 1차식의 계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전까지는 방정식의 조금 기본 단원이었고, 이 다음에는 이제부터 이제 방정식을 이해한 건데, 자, 방정식을 이해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 좋은 성질인데, 어떤 말이냐면 어떤 수가 서로 같아. 어떤 수가 서로 같아.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줘도 같고요. 같은 수를 빼줘도 같고요. 같은 수를 곱해줘도 같고요. 0이 아닌 수로 나누어줘도 이렇게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등식의 성질이다라고 합니다. 정말 간략하게 얘기하면 등식의 성질은 관련된 문제는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어떻게?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거나 같은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자, 요거 하나만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성립은 한다. 그게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등식의 성질입니다. 등식의 성질. 하나만 얘기해주면 이 등호라는 의미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같다라는 의미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same. 그러니까 이런 의미라는 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영어는 등호의 영어는 equal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자, 이 same이라는 표현 자체를 생각해 보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게 등식의 성질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원래 방정식을 풀었을 때는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푼다라고 한다면 2x 더하기 3은 자 1이다라는 식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등식의 성질에 의거해서 양변의 같은 수를 빼주죠. 그래서 2x는 이거는 이렇게 날라가고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거기에 양변을 2로 나누어서 x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푸는데, 자, 하나 얘기를 해주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원래 가장 100% FM이에요. 가장 100% FM. 근데 이 FM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단점이 되냐면 시간이 그만큼 소요가 되거든. 이게 지금의 너희들,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거를 푸는데 뭐 몇 분이 걸리는 애들도 있고 뭐 시간이 엄청 걸리는 애들도 있겠지만, 이 걸리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시험 문제를 본다고 한다면 이게 어찌됐든 간에 제한된 시간 안에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 수는 정해져 있거든. 그러면 이대로 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이거를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걸 만들어준 걸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이항이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등식의 성질은 과정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항은 결과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이야기가 뭐냐면 아까 2x 더하기 3은 1이다. 자, 중간 과정 생략하고 2x는 1 빼기 3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그러면 보게 되면 이 3을 옮겼지. 자, 다시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던 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왔지. 그래서 이렇게 항을 옮기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이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변에서 우변, 우변에서 좌변. 그래서 중간에 뭘 뺐다 곱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내가 이렇게 해서 할게, 내가 이것만 떼어올게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이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은 뭔가 중간 과정 이렇게 긴 거를 다 어떻게 한다? 다 생략하고 결과만 취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해주는 거를 이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항.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적인 결론은 1차 방정식과 항등식, 다시 1차 방정식과 항등식을 조금 구분하는 요소로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1차 방정식은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ax 더하기 b는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개수가 단 뭐가 되면 안 되냐면 0이 되면 안 된다. 다시 1차의 개수는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1차 방정식. 그게 1차 방정식인 거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해주면 해가 하나인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해가 몇 개인? 하나인 그 방정식을 뭐라고 한다? 1차 방정식. 근데 이 등식을 하다 보면 양변이 이게 서로 같아질 때가 있거든? 근데 그 같아진다는 개념이 딱
딱 특정한 어떤 x값에만 같아지는 게 아니라 모든 x에서 다 같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x에서 성립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항등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개수는 개수끼리 같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한다? 그거를 항등식.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특정한 값 하나에서만 성립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항등식은 어떤 값이든지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뭐다? 항등식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성립을 하려면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 의미가 같은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예를 많이 들어준 게 2x-2나 2 곱하기 x-1이나 이거 의미상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를 항등식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많이 뭔지 풀어야 되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세요. 강조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건 진짜 두 개 강조하는 거야. 1차 방정식과 항등식은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좌표 평면과 그래프. 이 단원에서 이야기했을 때 좀 선생님이 좀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게 이거거든.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 자, 정비례라고 표현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뭐냐면 정비례.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례한다는 거거든. 비례가 일반적으로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커지면 커진다야. 근데 단순하게 커지면 커진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약속대로 커지냐에 따라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면 x가 2배, 3배, 4배가 됨에 따라 y가 2배, 3배, 4배씩 이렇게 커져가는 거를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정비례라고 표현을 하고, 정비례.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정비례 관계다라고 한다면 y는 ax가 성립을 하더라. 여기서 a는 0이 아닌 상수. 이걸 이렇게 말해주는 걸 그거를 정비례라고 표현해 주는 거고, 반비례는 뭐냐면 똑같아. x가 2배, 3배, 4배 커지는 건 같은데 y가 이렇게 가는 거야.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씩 이렇게 커져가는 관계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반비례. 그래서 얘네들은 통틀어서 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y는 x분의 a. 마찬가지로 이것도 a는 0이 아닌 상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하나 비유적인 예시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자, 선생님이 학생 30명을 데리고 학생 30명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학생들 이렇게 했어. 지각하지 않는 학생들은 내가 사탕 5개씩 줄게. 그랬더니 지각을 한 명만 안 했어. 그럼 사탕 5개만 주면 되는 거고, 지각을 2명이 안 했어. 그럼 사탕이 10개가 될 거고, 3명이 지각을 안 했어. 그러면 사탕이 15개를 줘야겠지. 그러면 지각 안 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지불해야 되는 사탕도 그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커져가잖아. 근데 그게 일정한 비율, 2배, 3배, 4배가 되면 나도 2배, 3배, 4배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거를 정비례라고 표현하는 거고, 반비례라는 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사탕 한 봉지를 사는데 그 한 봉지에 30개가 들어있어. 그래서 지각을 안 하는 아이한테 내가 이걸 다 준다고 했어. 사탕 30개를. 그러면 한 명만 지각을 안 하면 그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30개지만 두 사람이 지각을 안 하면 이 사탕 30개를 분배해야 되거든. 그러면 한 사람씩 받는 게 뭐가 되냐면 15개씩 되잖아. 그래서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총량의 개수는 변화가 없지. 30개라는. 근데 지각 안 하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 한 사람당 받는 사탕의 개수가 달라지잖아. 근데 그것도 일정한 비율로 감소를 하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를 반비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정비례하고 반비례는 의미가 이렇게 달라요. 정비례는 총량이 계속 일정하게 늘어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라면 반비례는 총량의 관계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총개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뭐다? 그게 반비례. 그리고 총량 개수도 늘어나는 거를 정비례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단순하게 정비례, 반비례 한다라고 해서 그게 커지고 작아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떠한 관계로 만족을 해서 이렇게 해서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개념이 뭐가 되냐면 그래프라는 개념인데, 자, 정식적인 교육 과정에서 그래프라고 말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쉽게 말하면 그림이야. 그림. 근데 그 그림이 뭐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아트적으로 뭐 미술학원 선생님처럼 내가 정말 이쁜 그런 그림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X축, Y축에 표현을 해서 어떤 하나적인 그래프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나타내 준 걸 그걸 그래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그래프라는 개념 자체는 그 정비례 그래프냐 반비례 그래프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해석. 이 그래프가 보고 판단해서 아, 이게 조금 더 올라가겠구나. 아, 내려가는 거겠구나. 아니면 뭔가 일정하게 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게 그래프인 거거든. 그래서 이 그래프적인 개념 자체는 어떤 개념을 많이 좀 생각하면 좋냐면, 수학에서도 많이 쓰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물리, 과학 이런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 그러니까 과학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요 그래프라는 거. 그래서 이 그래프는 선생님이 조금 예시로 들어주기에는 좀 보면서 얘기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서 하나의 그냥 이런 거다라는 정도 개념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연산 파트가 끝나게 되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되냐면 도형인데, 자, 하나 얘기를 해주면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기호와 고등학교 때 배운 도형의 기호는 조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좀 기본적인 것만 내가 떼어봤는데, 일단은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 3요소가 필요하거든. 그 기본 3요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를 점선면이라고 하는 거야. 자, 어떤 도형이든지 간에 이 세 가지가 없는 도형은 없어. 이 세 가지. 다각형으로만 봐도 마찬가지일 거고, 입체 도형으로 봐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그런 점선면으로 이루어지는 걸 가장 기본적인 말은 그게 도형의 3요소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 도형의 3요소를 했을 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자치라는 말이 좀 하나만 나오게 되는데, 그 조금은 별개의 문제지만 그 하나 얘기를 해주면, 그래서 그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 남녀를 떠나서 집에서 독립을 해서 혼자 사는 거를 자치라고 하잖아. 그러면 혼자 살다 보면 거기서 이렇게 뭔가 흔적들이 있지. 뭐 요리를 했다는 흔적, 아니면 뭘 먹었다는 흔적, 이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잖아. 그 흔적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자치라고 하거든. 그러면 수학적으로 말하는 자치도 뭐냐면 어떠한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움직이는 것들을 말하는 거를 자치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래서 그거를 수학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서 그 식을 만족하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수학에서는 자치라고 말을 하는데, 조금의 좀 표현을 넓게 쓰게 되면 점이 움직이는 자치, 그러니까 점이 움직이는 것들을 흔적들을 모아보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하나의 선이 되고요. 하나의 선. 이 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뭐가 되냐면 면이 돼요. 면. 그래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점이 움직이면 선이 움직이면 면이 된다라는 것도 꼭 여러분들이 유식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 필요한 것들 하나 뭐가 나오냐면 위치관계가 하나 나오는데, 자, 위치관계다라고 하는 개념은 선생님 하나 비유적으로 얘기해 주면 이 사이에 이제 뭔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면도 있고 선이 있을 거 아니야. 점은 솔직하게 말하면 위치관계적인 것은 많은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직선과 직선, 직선과 직선, 그 다음에 직선과 면, 그 다음에 면과 면. 그래서 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좋겠는데,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게 직선과 직선이 조금 나눠져. 어떻게 하냐면 평면에서 이야기할 거냐, 공간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거냐.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어디에서만 이야기하냐면 공간에서만. 그러니까 평면에서만 이야기하는 건 딱 하나밖에, 뭐밖에 없다? 직선과 직선밖에 없다. 그래서 평면에서 말하는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총 세 가지인데,
한 점에서 만나냐, 평행하냐, 일치하냐. 다시 한 점에서 만나냐, 평행하냐, 일치하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직선과 평면에서 말하는 직선과 직선. 근데 공간에서 말하는 직선과 직선은 조금 이야기가 다른데, 사고력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평면적인 도형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냐면 입체적으로. 그래서 하나의 입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공간적인 측면이 되는데, 이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말하는 게 한 점에서 만나느냐, 아니면 서로 평행한 관계가 되느냐, 또는 꼬인 이치다라고 해서 조금 말이 어려운 말 하나가 나오는데, 꼬인 이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나지도 평행하지도 않은 관계. 자, 다시 만나지도 평행하지도 않은 관계예요. 그거 하나 선생님이 표현해주면, 자, 직선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면 평행이죠.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있어. 만나? 안 만나지. 평행해? 아니지. 이런 관계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관계를 꼬인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인이치는 평면적인 관계에서 말을 못하고 어디서만 가능하다? 공간적인 측면에서만. 그래서 꼬인이치는 어디에서만 이야기한다? 공간에서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공간에서 말하는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직선과 면 같은 관계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점에서 만나느냐, 아니면 평행하느냐, 아니면 포함이 되느냐. 다시 면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거냐, 아니면 면이랑 직선이 서로 평행한 관계를 할 거냐, 아니면 면 안에 직선이 이렇게 들어갈 거냐.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면과 면의 관계에서는 그냥 평행하느냐, 겹쳐지느냐, 아니면 한 직선에서 만나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하는 총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택 과목에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 그러니까 기하를 선택하는 애들인 경우는 이걸 다시 한번 배워서 외우게 되는데, 이거를 외웠었을 때 꼭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생각을 하세요. 이거를 외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외워서 이런 관계가 꼬인이치였구나, 이런 관계가 포함이었구나, 이런 관계가 만나는 거였구나 라고 그렇게 좀 세세하게 좀 세밀하게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말한다는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합동. 자, 합동인데 합동은 딱 세 글자로 표현을 하면 이것도 하나의 기호로서 얘기해 주면, 이렇게 짝대기 3개. 그래서 합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도형. 다시 합동이다. 모양과 크기. 이렇게 같은 도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동은 이거는 되게 사소한 습관만 하나 얘기를 해주면 대응하는 점 순서대로 써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가 합동이더라 라고 한다면 A에 대응한 게 D, B에 대응하는 게 E, C에 대응하는 게 F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합동인 점을 쓸 때는 어떻게 한다? 대응하는 점 순서대로 쓴다라고 하는 거를 꼭 명심을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나머지들은 기억할 거는 없어요. 합동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의 3요소는 이렇게 평가가 돼 있고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 이따 할 거는 뭐냐면 이제 평면 도형인데, 이 평면 도형이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 다각형하고 원과 부채꼴. 그러니까 이 다각형하고 원과 부채꼴 같은 경우는 좀 두 가지성에서 얘기하지만, 이 평면 도형이니까 딱 이 두 가지만, 각이 있는 도형과 각이 없는 도형.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거는 용어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다각형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해서 꼭지점들을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이러한 도형을 만들어서 이 각을 생기게 하는 도형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다각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그 외에 뭐 많은 각형들이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에서 조금의 연결고리로 만든 것들은 이 이웃하지 않은 두 점을 연결하는 것을 대각선, 그리고 이 내각들의 총합, 외각들의 총합들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좀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필요한 부분들은 요거 하나. 내각의 총합.
내각의 총합. 그러니까 내각이니까 삼각형들을 각으로 만들어서 꼭지점들을 만든다니까 이거는 180 곱하기 n-2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거는 꼭 외우고 있어야 돼.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도 수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많이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가끔가다 튀어나오는 공식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대각선의 총 개수. 그래서 이거는 2분의 n 곱하기 n-3이더라.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은 이 대각선이다라고 하는 거는 꼭지점들을 연결했을 때 이웃하지 않는, 그러니까 옆에 붙어 있는 거 말고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 준 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대각선이다 라고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그게 대각선의 총합을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각형에서 기억할 부분은 이런 것들만. 뭐 넓이 구하는 것들도 이야기는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본 사각형 정도 구하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여기서는 그런 개념적인 것만 내용 설명하도록 하고, 조금 이제 넘어갈 부분은 이제 원인데, 이 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좀 많거든. 그러니까 이 원에서 기억을 했었을 때 우리가 원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이 점들을 모아놓은 거를 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가운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원의 중심, 원의 중심, 그리고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현,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덧칠한 이 파란색 부분, 이 원의 일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한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 그리고 이렇게 해서 파랗게 해서 연결해줘서 하나의 이제 뭘 모양이냐면 이걸 부채 모양을 닮았지. 그러니까 이 부채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부채 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채 꼴인데,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과 원주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중학교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원주를 곱해주면 그게 원의 넓이, 그러니까 지름에다가 원주율을 곱해주면, 자, 그러니까 그 원주율이 뭐냐면 파이를 얘기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곱해주게 되면은 그게 원주를 얘기하는데, 그 원주라고 말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의 둘레의 줄임말이에요. 다시요. 원주는 뭐다? 원주는 원의 둘레. 원의 둘레를 줄여서 얘기하는 말이 원주야.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파이 r 제곱과 2파이 r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원의 넓이와 그 원의 둘레를 구하는 걸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따서 나오는 걸 이거를 중심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채꼴의 넓이라든지 원의 호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원의 일부분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에 360분의 중심각, 그 다음에 원주는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을 해준다라고 하는 게 각각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너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 삼각함수를 배우게 되면 이 단위 배우는 표현을 60분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몇 도가 아니라 몇 라디안, 몇 라디안, 그거를 호도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파생을 해서 또 하나의 공식을 하나 또 만들어내. 그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기하는 삼각함수 부분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 당시에 가서 배울 필요가 있어서 여기서 설명을 하진 않고 이 부분까지만, 그러니까 부채꼴의 넓이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구한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이거는 너희들이 좀 많이 올라갔을 때도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고, 이게 기억을 해서 써먹어야 나중에 갔을 나중에 공식이 뭐다 이런 거 고생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거는 뭐냐면 이제 입체 도형인데, 입체 도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 그대로 그러니까 3D 도형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그러니까 평면 도형도 생각해 보면 각이 있는 도형과 각이 없는 도형으로 나눈 거고, 입체 도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이냐 아니면 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이냐에 따라서 다면체와 회전체로 나눠지는데, 회전체는 조금의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면 각이 없는 도형인 건 맞지만 어떠한 도형을 회전시켜서 만드는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회전체는 뭐다? 어떠한 다각형들을 회전을 시켜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단면들을 봤더니 그게 입체적인 모양을 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회전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면체하고 회전체에도 굉장히 많은 공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정다면체 같은 공식들, 그러니까 정다면체 종류가 몇 개 있고, 이 정다면체에서 말하는 꼭지점에,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뭐 꼭지점의 개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공식 싹 다 필요 없고, 초등학교 때 했던 거고 이런 것도 했겠지만 싹 필요 없어. 딱 하나, 다면체랑 회전체는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가 뭐냐면 부피와 건널비 구하는 공식을 생각하면 돼. 부피와 건널비. 그러니까 원기둥이든 아니면 원뿔이든, 그리고 이제 그 원뿔대든 그러니까 뿔대든 간에 상관없이 부피와 건널비를 구하는 거는 입체 도형에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걸 할 건데, 부피는 솔직하게 말하면 평면도형적으로 생각하면 넓이 개념과 같고, 건널비는 둘레 개념과 같아요. 자, 둘레 개념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면도형의 둘레를 구하려고 한다면 이 모든 도형들의 길이들을 합하지. 그러면 입체 도형에서는 둘레라는 개념보다는 건널비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건널비라는 개념은 뭐냐면 모든 면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것을 건널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입체 도형에 둘러싸인 면들의 합, 그거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건널비. 그럼 부피는 그 안에 이제 그 입체 도형 안에 뭔가 이제 물을 담아. 그래서 그 액체의 양 같은 걸 담아두는 거를 부피라고 하는 거예요. 부피.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될 사실은 기둥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부피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 다시, 기둥은 뭐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뿔 같은 경우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되, 이 뿔이 실제적으로 입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봤더니 이 전체 그 세 등분을 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해준다라고 하는 게 뿔의 부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다시 기둥과 뿔, 기둥은 어떻게 한다? 전체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한다라고 하는 거랑, 뿔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그거에 3등분이 되는 개념이 들어가서 3분의 1만 곱한다. 그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거. 자, 건널비 같은 경우는 기둥이냐 뿔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왜 달라지냐면 밑면이 하나냐 두 개냐. 다시, 밑면이 하나냐 두 개냐. 그래서 기둥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면 똑같은 밑넓이가 곱하기가 두 개 있어서 곱하기 2 해주는 거고, 거기에 연넓이 한 번만 더 해주는 게 기둥이 되는 거고, 뿔 같은 경우는 밑넓이가 하나라서 밑면에다가 그냥 연넓이를 더해주는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요거야. 이 연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쉽게 빠르고 하는 방법이야. 이 연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기둥이라는 것 자체나 입체 그 뿔이나 어찌됐든 간에 전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겨냥도를 펼쳐서 전개도로 만들거든. 그래서 그 전개도에서 옆면만 해당하는 넓이들만 구할 건데, 그게 구하는 방법이 뭐랑 같느냐라고 하냐면 밑면의 둘레에다가, 자, 밑면의 둘레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하는 거랑 같더라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다시 연넓이는 어떻게 한다? 밑넓이에다가 밑면의 둘레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하더라. 그게 연넓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꼭 하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에 올라갔었을 때, 내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까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은 되게 좀 사소하지만 중학교 때 알아야 되는 기본 공식들이니까 꼭 같이 기억을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다시, 뿔이랑 건널비, 그러니까 입체 도형이나 평면 도형에서는 다른 건 상관없어도 입체 도형에서는 넓이와 둘레, 입체 도형에서는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증명 방법은 중학교 때 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적분 같은 거 배웠을 때 거기서 조금 확대를 해서 배우는 거니까 꼭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한번 우리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번 오늘 배웠던 내용들, 그러니까 오늘 배웠던 내용들 통해서 한번은 살펴볼 건데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조금 여기서 붙여내고 싶었던 말들이 있어서 그걸로 넘어가 본 생각해 보면 자, 답을 먼저 보지 마시고 문제를 보고 자신이 먼저 맞는지 아닌지 생각을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 나오면 잠깐 멈췄다가 O냐 X냐. 푸는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배운 이론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문제에서 내는 거니까 자, 첫 번째 1번. 자, 잠깐 멈추시고 풀어보시고 보세요. 자, 1은 소수이다. 이것에 대한 답은 맞지? 아니지. 자, 소수의 정의인데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1가 자기 자신을 갖는 소수다라고 갖는 거를 우리가 소수라고 표현하는데 그 정의에 따라 가게 되면 1도 소수로 인정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1에 대한 정의는 뭐라고 돼 있냐면 소수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이 말이 들어가 있어. 1보다 큰,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들어가 있으면 소수의 정의로 틀린 거야. 그래서 약속은 뭐냐면 1보다 큰 수에 따라서만 거기서 인정을 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아니기 때문에 그냥 1은 온전하게 1로만 인정한다. 온전하게 1로만 꼭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자, 2번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 자, 이 말은 답은 3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세하게 증명을 한번 해주면 어떠한 두 자연수 A, B가 있는데 이 수를 최대 공약수로 나누었어. 그래서 어떠한 A와 어떠한 B로 나오는데 요 수를 요 수로 나눈 게 이거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요 수를 요 수로 나누면 이거다. 그 말은 A라는 숫자는 어떠한 최대 공약수에다가 소문자 A를 곱한 거고 B라는 숫자는 어떠한 수에다가 소문자 B를 곱한 거랑 같은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최소 공배수라는 거는 이 G에다가 A랑 B를 곱한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L하고 G를 곱해주면 G 곱하기 A 곱하기 G 곱하기 B가 돼서 요 숫자는 A, 요 숫자는 B. 그래서 A 곱하기 B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은 두 자연수의 곱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 주어진 두 자연수에서 말하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 과정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알고 계시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하나의 관계식적으로는 우리가 하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다음 문제. 자, 3번. 등식이란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식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거 당연하게 정답 뭐야? 등식이랑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식이고 그 종류에는 크게 방정식과 항등식. 다시 방정식과 항등식. 선생님이 오늘 제일 많이 강조했던 말이기도 하고 이 등호라는 개념 자체는 같다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 예시를 쓰는 거는 이 두 가지. 방정식과 항등식.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이 따로 쓰지는 않았지만 항상 거짓인 것도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는 등식도 등식이에요. 그러니까 등호를 사용해서만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등호가 사용해서 나타내면 이건 뭐라고 다 생각한다? 다 등식이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대표적 종류는 이 방정식과 항등식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합시다. 4번. 평면의 결정 조건은 한 가지이다. 자, 이 문제는 선생님 오늘 이론 설명했을 때 따로 설명은 안 했던 부분인데 한 번은 체크해 보라는 의미에서 말을 하는 거라서 이거에 대한 답은 거짓. 거짓. 왜 그러냐면 총 4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점. 그러니까 어떠한 직선도 간에 한 직선이 있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는 직선이 뭐냐면 그게 하나의 면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직선과 직선 밖에 한 점.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그리고 두 직선이 이렇게 해서 평행하게 되면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면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짚고 가야 될 건 뭐냐면 수학에서 말하는 결정이다라고 한다는 거는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의 생각을 하세요. 다시요.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결정 조건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내가 하나의 면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전체적인 수학적인 기본적인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하로 들어갔었을 때 거기서 꼭 알아둬야 될 내용 중에 하나니까 그거는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꼭 이 내용을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평면도형에서는 건널비와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의 정답은 당연히 X. 평면도형에서는 입체도형과 건널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한다? 둘레와 넓이. 입체도형에서 건널비와 부피를 구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짚어가면서 생각해 보면 평면도형에서 구하는 개념 그리고 입체도형에서 구하는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유사성의 개념은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 이거는 선생님의 강의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했는지. 자, 오늘 한번 그 기본 용어들, 그러니까 수학의 기본 용어들과 기호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기억을 했었던 것도 있을 거고 몰랐던 것도 있을 거고 까먹었던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종류가 있을 거야. 근데 어떤 것들을 하든지 간에 시작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내가 뭔가를 결과를 내려면 시작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 내가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의 씨앗을 뿌리는 게 먼저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이러한 사진으로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뭔가 하나씩 하나씩 쌓여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러한 기본적인 용어들은 기본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사소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사소하게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소하지만 내가 또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모른다라는 사실을 창피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모르고도 그냥 넘어가는 게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잘 몰랐던 부분들은 선생님께 댓글을 아니면 개인적인 카톡을 그렇게 남겨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러한 기초적인 거나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내가 꼭 필수로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니까 꼭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잘 모르겠는 것들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공부를 합시다. 막꼼수는 너희들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믿고 달려와 보세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거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